철학교실 철학의 항해 29-1과 칸트의 판단력 비판과 시조문학 이런 테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1장 칸트의 3대 비판서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 아다시피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실존 이성 비판 그리고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3대 비판서를 통해서 자신의 철학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은 실은 순수 오성 비판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때 이성은 리전이고 오성은 언더스탠딩인데요. 언더스탠딩. 이처럼 오성을 갖다가 분석하는 것이 바로 순수 오성 비판이라고 제1 비판서입니다. 그 두 번째는 비판이란 말인데요. 크리틱인데요. 이것은 비판하다 보통 나쁜 점을 말하다 보다는 도리어 오히려 분석하다, 또 해명하다 라는 뜻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1 비판서인 순수 이성 비판에는 종류의 독단적인 형이상하겠죠. dogmatic metaphysics 비판이 하나의 주제이고 이와 함께 또 이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가진 이성 있죠. reason 또는 독일어 vernunft인데요. 이것들은 본성적으로 제한된 지식을 벗어나서 초월적인 존재를 상정하고 또 이를 통해서 완전한 지식 또는 어떤 무제약적인 지식 또는 절대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완전한 지식, 무제약적인 지식, 절대 지식 등등 어떤 끝이 없는 그런 지식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칸트가 말하는 제약적인 지식이 있죠. 이것은 실제로 어떤 과학적인 지식 또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과학적인 경험적인 지식이 물론 객관적이지만은 실제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 예를 들어서 신은 있는가, 인간의 영혼은 있는가, 또는 죽었으면 어디로 가는가 등등,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기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과학을 하면서도 실제로 불만일 수밖에 없고, 그 과학적인 지식은 엄청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칸트는 이런 철학을 선험 철학이죠. 트랜센덴탈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과학의 어떤 그 기초를 갖다가 분석하는 철학입니다. 이것이 칸트의 어떤 소위 선험 철학입니다. 즉 자연과학과 그 기반이 되는 철학, 즉 이런 것이 바로 선험 철학에 부르고, 또 일부 비판서에서 칸트는 무제약적인 이성이 제약적인 오성을 벗어나서 범주를 이용해서 감성적인 현상계를 갖다 벗어난다고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칸트의 기본 주제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성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서로 분석하는 일이고, 그것을 벗어날 때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을 우리 비판하는 것이 어떤 제1비판서의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성이 이런 오성의 제약을 벗어나게 되면 변정법적인 가상이 생긴다. 변정법적인 가상, 다이얼렉티컬 일루전입니다. 자, 이것은 또 그 결과 이율 배반, 안티노미 또는 오류 추리, 패럴로기즘 등이 발생한다. 이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있죠. 자, 우주 같은 경우에 우주는 지금 과연 끝이 있다 없다. 칸트는 뭐냐, 둘 다 가능합니다. 한 마디. 우주는 끝이 있다고 해도 성립하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우주는 무한하다, 유한하다. 둘 다 뭐냐면 실제로 둘 다 틀리고 둘 다 맞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율 배반입니다. 또는 인간의 영혼이죠. 영혼이 있다 또는 없다 둘 다 뭐냐면 맞고 동시에 둘 다 틀리다라고 볼 수 있다고. 이처럼 두 가지 어떤 반대 사실들이 동시에 맞고 틀리는 그런 것들을 바로 이율 배반 내지는 오류 추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런 것이 뭐냐, 결국은 어떤 이성이 오성의 범위를 벗어날 때 생기는 어떤 변형법적인 가상이다. 선험적인 가상으로 칸트는 이렇게 어떤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했죠. 이율 배반, 오류 추리 등은 결국은 둘 다 모순 또는 어불성설, 자가당착 또는 두 개 둘 다 동시에 맞다, 다 틀리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오류를 갖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율 배반 같은 오류 추리 등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막 자기 정신이 이렇게 과대망상 또는 그런 환각에 빠져가지고 전혀 어떤 그런 비논리와 어떤 모순에 빠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어떤 칸트가 말하는 오류 추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는 이겁니다. 실천 이성 비판에 대해서 여러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 이성 비판인 것은. 자, 이것은 결국 도덕 철학인데요. 인간의 이성이, 이 도덕적인 자율성이 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비판서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하지만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자연과학이었죠. 예를 들어 심리학 등은 인간의 자유의지나 어떤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기계론적이고 전부 다 인과율에 대해서 지배받기 때문에 인간은 실제로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다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들은 그 자연과학은 대부분 다 어떤 인간의 의지를 없는 것이다. 그리고 도리어 자유의지보다는 결정론이죠. 디터미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대신 인간의 자유 혹은 자유의지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아주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추상명사,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관념적인 것이다. 자유라는 것. 물론 내가 느끼지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 느낌이다. 그죠, 문제가. 오히려 결정론 쪽이 더욱더 과학적인 입장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결정론 같은 것, 또는 요즘 특히 유행하는 어떤 유전인자, 그 DNA 결정론 같은 것들이 아주 강력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칸트 역시 이런 자유 존재를 직접 증명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간접적으로, 다시 말해 인간이 어떤 도덕법을 갖다 만들 수 있다. 도덕이 있다는 거죠. 그런 도덕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자유를 간접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저 직접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일단 도덕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자유를 갖다가 입증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칸트는 이런 자신의 도덕법을 정언 명령, categorical imperative라고 합니다. categorical imperative, 정언 명령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다시 말하면 이 뜻은 절대적인 어떤 명령이란 거죠. 도덕은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명령이다. 어떤 조건이 없는 어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도덕의 원칙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너 자신의 행동의 원칙이 만연의 보편적인 원칙이 될 수 있게 하라. 이게 어떤 제1형식인데요. 자, 흔히 예를 들어서 막 쓰레기 버릴 때, 야, 내가 하나 좀 버리면 어때? 라고 하기 쉽죠, 문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많이 다 쓰레기 버려보자. 결국은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한마디로 혼란스러워지겠죠. 더러워지고. 이처럼, 자, 내 한 명이 할 때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좋다고 판정될 때 그것이 바로 어떤 정언 명령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되는 명령. 양심을 소리죠. 도덕이요, 바로 법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냐면 이런 것을 또 통해서 많은 어떤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게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수많은 도덕적인 법칙과 의무들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칸트의 어떤 정언 명령을 통해서 도리어 많은 도덕적인 규칙과 원칙을 도리어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칸트의 논리는 이런 보편다당한 도덕법이 있다면 따라서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너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는 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칸트의 어떤 자유의 어떤 그런 도출이 있죠. 영어로 하면 you can because you should입니다. 독일어로 do canst then do sollst. 즉 네가 해야 되는 도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도덕의 자유의 존재를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던 도덕 철학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2장 판단력 비판의 특성, critique of judgment입니다. 자, 위에 앞에 이제 1비판서, 2비판서 있었죠. 순수 이성 비판과 순수 실천 이성 비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명쾌하고 치밀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짜여져 있는데 비해서 제 세 번째 비판서인 판단력 비판은 애매하고 구성도 상당히 엉성한 편이지만은 이 책이 특별한 어떤 취미나 어떤 미학을 다루기 때문에 실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 책의 위상과 의미에 대해서 학자 간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칸트 자신이 이 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3비판서, 판단력 비판은 제1비판서 순수 이성 비판과 제2비판서 실천 이성 비판을 연결하는 책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논란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연결 뜻이 뭐냐? 순수 이성과 어떤 실천 이성 사이에서 또 3의 비판서가 필요하단 말인가? 어떻게 연결한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치밀한 어떤 그런 논쟁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설명을 못하겠고 일단 있다는 정도만 지금 언급만 하겠습니다. 자, 칸트는 위에 두 가지 비판이 있죠. 이것을 뭐냐면 달리 말하면 이론, 시어리와 실천, 프랙시스로 보고 있습니다. 즉 순수 이성 비판은 이론에 대한 책이고 실천 이성 이 비판은 바로 실천에 관한 책이다. 입니다. 자, 이론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있죠. 즉 현상계 어떤 자연의 작동 원리를 있는 그대로 밝힌 글이고 실천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자유와 인간 도덕성을 원론적으로 밝힌 글입니다. 또한 현상계는 달리 말하면 바로 어떤 삼라만상입니다. 모든 현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자연입니다. 바로 자연은
네이처는 어피어런스다. 그리고 또한 실정과 도덕의 세계는 이런 현상계, 자연계 안에서 인간들이 지켜야 될 원리를 천명한 그런 어떤 것입니다. 저런 어떤 결국은 자연계 안에서도 인간이 도리어 자율성을 가지고 도리어 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실천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과 실천이 서로 양립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문제는 이런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어떤 결과를 야기시키는데 이 경우 다시 이 결과가 어떤 현상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어떤 현상계와 어떤 도덕계 사이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내가 한 그 도덕적인 행동의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고 다시 그것이 또 조건이 되어서 원인 결과식으로 꾸준히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뭐냐면 자유의 행동, 도덕적인 행동이 다시 순수 이성 또는 오성의 범주가 적용이 되게 되고 다시 말하면 또 다시 실천이 이론 속으로 침투가 됩니다. 혹은 달리 말하면 자연 개념과 자유 개념이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자유의지 있죠.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지 하게 되면 그 일은 또한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어떤 세계 또 현상계에다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 그것도 별거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그런 사실인데 그것을 좀 더 표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국은 자연과 자유가 서로 어떤 소통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달리 말하면 어떤 필연성과 어떤 자유의 어떤 피드백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어떤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세계에다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또 어떤 A, B, C와 순서로 어떤 서로 상호적으로 연쇄적으로 어떤 인과율을 갖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바탕에서 칸트는 더 나아가서 제3비판이죠. 판단력 비판의 판단력을 자유와 실체를 그렇죠. 단순히 이성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칸트의 의미 변화. 그런데 문제는 위에 두 가지 있죠. 어떤 그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 등등. 그러나 제3비판세에서는 앞의 자유와 실천의 영역을 갖다가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약간 바뀐 거죠, 의미가. 원래 이성의 뜻은 뭐냐면 어떤 무제약적인 어떤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과대망상적인 그런 하나의 기능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독단적인 것을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판정하는 능력이 바로 이성인데요. 그래서 과학적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영혼이 있다, 우주가 끝이 있다, 없다, 또는 신이 있다, 없다 등등, 또는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등등 하면서 결국은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것들이 어떤 이율배반 나왔죠. 엔티너미, 이율배반. 그게 이성인데 이제 와서는 뭐냐, 이 후대 와서는 도리어 어떤 오성과 자연의 영역을 갖다가 오성이라 부르고 도리어 자유와 실천의 영역, 실천 이성 비판의 영역을 이제는 그냥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의미가 바뀐 거죠. 리전으로. 그래서 자연과 이론은 어떤 오성의 어떤 언더스탠딩의 영역으로 보게 되고 자유와 실천의 또 자율성의 영역은 이성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마지막에 3단계. 그리고 이제는 이번 주제 아름다움과 취미 같은 거 있죠. 이 생활을 갖다가 판단력, 저지먼 더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성, 이성, 판단력. 오성은 방금 한 것처럼 어떤 순수 자연과학적인 현상적인 인식, 그리고 이성은 어떤 실천과 자유와 어떤 판단 능력, 그리고 판단력은 바로 어떤 아름다움, 멋있다 이런 것 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취미 같은 것들, 취미 생활, 다양한 개인의 취미 생활. 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이성과 오성과 판단력 보고 있습니다. 또는 오성을 또 다른 말로 어떤 지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부 어떤 서울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어떤 세 가지 영역. 자, 보시면 자, 인간의 어떤 3대 영혼의 3대 능력 기능입니다. 자, 첫 번째 오성은 어떤 자연 인식이죠. 객관적인 어떤 과학적인 인식을 말합니다. 또는 상식적인 또는 경험적인 인식을 모두 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세계적이죠. 어떤 현상계에 어떤 숨어있는 규칙을 찾는 어떤 오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성이 있다. 이성은 다시 말하면 도덕의 인식입니다. 말이죠. 도덕법과 어떤 정언적인 명령과 그리고 어떤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에 대한 그런 강한 의무와 같은 그 선의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 또한 이성이다. 위전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판단력은 어떤 취미생활과 어떤 아름다움을 갖다가 추구하는 영역으로 어떤 3단계 기능으로 분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력이 있죠. 어떤 미학에 대해서 판단력이
그 영역은 바로 뭐냐, 방금 두 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어떤 현상계의 또 오성과 어떤 도덕계의 어떤 이성의 영역에 있는 부가적인 것이다. 특히 전달, 다시 말하면 오성의 대상인 감성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해 느끼는 이걸 판단하는 그 오성 기능에 붙어 있는 어떤 부가적인 것이다. 그런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 바로 판단력이다. 다시 말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세상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각각의 개별적인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그런 취향, 이것이 바로 판단력이다. 자, 따라서 이런 판단력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오성의 대상, 즉 감성적인 현상적인 대상도 자연물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떻게 극히 주관적인 어떤 기분이나 어떤 느낌이다. 따라서 판단력은 아주 간단한 정신 능력이란 말이죠. 그냥 좋다 하는 거 바로 이것이 바로 판단력이다. 아, 참 좋다 이거였죠. 다시 말해 느낌이란 말이죠. 느낌. 자, 이런 어떤 보통은 우리가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칸트는 굳이 판단력이라고 했습니다. 판단력. 우리 보통은 그러단 말이야. 야, 참 좋다, 멋있다, 아름답다. 그런 감탄표 붙는 그 문장 있죠. 이게 바로 칸트가 말하는 판단력 기능입니다. 자, 그 이유는 좀 더 말하겠습니다. 물론 칸트는 좋다고 하는 느낌을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특정한 것들 뒤에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도 나오는데 아름다움만을 거의 미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또 뒤에 자연의 목적론도 있습니다. 텔레올로지, 이것은 다른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어쨌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자연적인 사물 또는 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인 느낌, 좋다, 아름답다고 하는 그 붙어있는 그 어떤 감정, 느낌, 이것이 바로 판단력입니다. 이것은 참 멋있다, 이 해변은 아름답다, 이 강물은 참 보기 좋다 등등, 이것이 바로 판단력의 기능의 실천인 것입니다. 자, 다음 테마, 판단력은 현재 시각이랍니다. 우리가 흔히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사물이나 사실을 대할 때 우리는 거의 항상 어떤 느낌이 있죠. 말이죠. 이런 보통 또는 좋다, 불호, 나쁘다 느낌 또는 판단, 평가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주관적인 거 있죠. 더 서브젝티브한 거. 다 subjective는 주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 보이는 지각에 대한 것입니다. 말이죠.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 문제나 어떤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보는 현상의 거죠. 어떤 현재적인 지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어떤 기분이 바로 판단력의 실천이다. 따라서 판단력은 현재 지각에 관한 것이다. 입니다. 자, 칸트는 또한 사물의 지각에 따라서 호, 불호 또는 쾌, 불쾌 등이 생깁니다 말이에요. 주로 어떤 호 또는 쾌에 관한 학문이란 말이에요. 참 좋다 또는 쾌, 좋다, 있죠. 호, 불호, 쾌, 불쾌. 자, 이런 어떤 주로 쾌 또는 즐거움의 분석이 바로 판단력 비판이 되겠고, 이런 것들은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학문의 대상으로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 다 개인 취향이 다른데 그것이 과연 객관적인 또는 철학적인 학문으로 가능할까? 그러나 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을 미학적인 대상의 분석으로 삼았고, 이를 뭐냐면 판단력 비판으로 성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 역시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학문적 또는 철학적으로 이론이 가능하답니다. 그것이 바로 칸트의 미학이라 할 수 있는 판단력 비판의 핵심적인 요지가 되겠습니다. The three. 자, 미감적 판단력의 특징, 목적 없는 한목적성, 주관적 보편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흔히 한국말로 좋다라고 표현되는 거죠. 좋다, 멋있다, 아름답다 등등 이런 어떤 미감적 또 미학적 판단 중에서도 칸트는 어떤 특정 어떤 미감적 판단만을 미학적 혹은 판단력의 비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처럼 극히 주관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쾌, 불쾌 있죠. 호, 불호. 그래서 그런 특히 한목적성 개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한목적성. 뜻이 뭐냐?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쾌, 불쾌의 감정을 어떤 욕구 같은 거 잠말이라 정말 기분 나쁘다. 또는 감정으로 좀 충동 같은 거, 좋다, 술맛 땡긴단 말이로. 어떤 어떤 생물학적인 충동으로 또는 야, 맛있다, 미각 같은 거로. 자, 파우스였지만 칸트는 이를 도리어 뭐냐면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감각 또 생물학적인 충동 어떤 욕구 욕망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목적 내지 한목적성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뜻이 뭐냐? 목적성, 목적이 있다. 한 목적성, 그게 뜻이 같아요. 한 목적성의 말은 뭐냐면 결국은 목적에 부합한답니다. 목적은 하나인데 그 목적에 따른 여러 가지 것이 있죠. 문제. 그것이 바로 한목적적이다. 합법적적이다. 같은 뜻이란 말이죠. 어떤 법칙이나 목적에 뭐냐면 일치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저처럼 목적이나 법칙은 하나지만은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합목적성 또는 합법적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주로 뭐냐면, 칸트 미학에서는 사심 없이, 그죠? 어떤 자신을 텅 비우고 대상을 바라볼, 관조할 때 중요해요, 관조. 컨템플레이션 할 때. 그때 느끼는 어떤 만족감, 어떤 미감, 어떤 그런 이거였죠. 그 느낌. 이것이 바로 사심 없는 어떤 만족감. 이것이 뭐냐, 칸트가 주장하는 미감적인 판단력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자, 다음 챕터죠. 의도 없는 만족. 목적 개념입니다. 목적 개념. purpose 있죠. 우리가 아시죠? 목적은 다죠. 인간이 서로 계획하는 것이다. 미 짠다. 이건 난 말이죠.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미란 것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 이것은 뭐냐면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는 법칙 없는 합법지성. 왜냐하면 목적 개념은 인간의 의도 같은 게 필요하죠. 또는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미라가서 우리가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결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단순히 수동적으로 사물이나 자연을 관조할 때, 그죠. 어떤 마음을 비우고 그냥 텅 바라볼 때, 멍 때릴 때, 불멍 같은 거 있죠. 바라보는 그런 즐거움 있죠. 플레저. 바로 이것입니다. 말이죠. 어떤 내가 만드는,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어지는 인식입니다. 따라 우리의 의도와 목적과는 무관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멋진 있죠. 경치 있죠. 멋진 열대 해변을 바라보고 또는 아름다운 눈부신 미인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런 쾌감 같은 거, 행복감이 막 생기단 말이죠. 또는 막 지금 드라마 같은 막 웃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웃고 감탄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도적으로 목적으로 어떤 계획하는 것이 아니지만 마치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약간 미묘하지 그죠. 이처럼 뭐냐면 우리가 의도 없이 뭐냐면 바라볼지라도 마치 의도한 것이 성취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따라서 어떤 욕구나 필요성의 충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칸트는 이것을 미란 것은 바로 뭐냐면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 목적 없는 한목적성. 자, 아름다움이란 것은 또는 좋다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는 계획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어떤 수동적으로 어떤 주어지는 어떤 감각이나 인식인데 그것이 또 특별한 종류의 감각, 좋다고 하는 또는 아름답다고 하는 그 느낌, 필링이 바로 목적 없는 한목적성 개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봅시다.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여인을 보는 것을 아니라 여인을 보는 중에 도리어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떤 대상 물체를 보는 그 도중에 부대적으로,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아름답다는 필링을 받는 거지. 도리어 아름답다는 필링을 받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상을 도리어 볼 때 아름답다는 감정, 필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식의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어떤 물체나 어떤 몸이나 어떤 자연입니다. 이처럼 물체나 형체를 파악하는 것이 오성의 기능이다. 감성은 물론 합쳐가지고 눈하고 전부 다. 일단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성 기능인데 이때 물체에 수반되어 파악되는 아름다움의 느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칸트에 따르면 판단력이다.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인지할 때 거기서 주어지는 어떤 2차적인 부가적인 하나의 어떤 쾌, 불쾌 또는 호불호의 어떤 필링 이것이 바로 판단력이고 미감적인 판단력입니다. 자, 다음 챕터 있죠. 미학적 또는 미감적 판단력은 반성적, 명상적 판단력이다. 반성적, 명상적, reflective judgment 또는 comparative judgment. 위에 설명한 것처럼 어떤 사심 없이 어떤 욕심이나 어떤 충동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순수한 자연과 어떤 사물에 대한 느낌이 있죠. 좋다, 아름답다는 느낌. 자, 이런 의도야 욕망 없이 한번 내가 그래서 만들어야지 또는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어지는
수동적인 인식입니다. 한마디로. 수반되는 가치 있죠. 바로 그것이 바로 어떤 칸트가 볼 때는 반성적 판단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반성적 뜻은 뭐냐면 후천적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수반돼 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는 그 보고 나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느끼는 어떤 즐거운 만족이죠. 그것이 바로 따라서 반성 또는 명상적이다 한마디로. 관조적이다. 관조적. 자, 절대 뭐냐면 어떤 수동적인 어떤 기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반성적 판단력은 미감적 판단력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판단력은 영혼의 기능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칸트는 이러한 어떤 반성적 또는 명상적, 관조적 판단력을 선험적이다, 트랜센덴탈이다, 또 선천적이다, 아프리오리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지금 상당히 좀 경험적인데 어떻게 이것이 선험적이고 또 동시에 뭐냐면 선천적이냐입니다. 자, 여기 약간 칸트의 좀 미묘한 거 있죠. 경험적, 후험적으로 주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기능은 도리어 선험적이고 선천적이답니다. 트랜센덴탈 앤드 아프리오리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칸트가 볼 때 이런 미학적 또 미감적 판단력은 선천적인 능력이 어떤 여기서 중요한 테마였죠. 줄착, 즉 주관적인 선천성, subjective a priori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subjective a priori. 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칸트는 미의 느낌은 사물의 속성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물의 속성이 있죠. 길이, 크기, 어떤 부피 같은 거 있죠. 또는 뭐 이런 것들 속성이 있죠. 또는 냄새 같은 것들 이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즉 이 판단력은 사물이 가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물에 대해서 내가 도리어 어떤 투영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방금 말했죠. 사물의 색깔, 길이, 크기, 모양, 뭐 등등등 또는 불수, 불이 단단한 정도 같은 거 이게 아니란 거죠. 자, 이런 속성이 아니고 도리어 뭐냐면 나 자신의 속성입니다. 사물의 속성이 아니라 인식 주관의 속성이다. 또 따라서 이 능력은 인간의 영혼의 능력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런 능력은 이 아름다움의 근거는 사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영혼의 한 속성 성질로 봐야 됩니다. 다시 또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 바로 목적어는 한 목적성 개념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Purposeness without purpose. 자,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것이 이게 저희 포인트인데요. 지금까지 다 아는 말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안재호 박사의 약간 고유한 학설이 들어갑니다. 자, 칸트가 말하는 이 미감이죠. 미감. 밑줄 짝, 미감. 또 아름다운 거 있죠. 빨간색. 됐죠? 자, 이 미감은 우리가 볼 때 뭐냐면 우리 국문학에서는 바로 물화일체의 경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칸트가 말하는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고민했는데 바로 뭐냐 우리 흔히 국문학에서 시조에서 많이 보는 거지 자연과 나와 하나 되는 느낌, 물화일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위에서 누누이 말한 것처럼 칸트의 판단력은 각종 경험적, 과학적 지식에서처럼 사실적인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연이나 사물과의 일치에서 오는 만족감이다. 흔히 조상들이 자연을 통해서 느끼는 물화일체 밑줄 쫙입니다. 맞아. 또한 조상들의 이를 또한 풍류라고 했습니다. 또는 멋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가 선배들이 보았던 물화일체의 경지 또는 풍륜이 멋이냐, 사심 없이 욕망의 어떤 충동에 관계없이 느끼는 어떤 고도한 어떤 명상적인 어떤 관조적인 어떤 그런 인식의 대상이죠. 판단력. 그래서 칸트는 이를 굳이 뭐냐면 어떤 반성적인 판단력, 리플렉티브 저점부터 불렀지만 제가 볼 때 바로 물화일체의 어떤 경지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필링 이것입니다. 자, 다음 챕터였죠. 판단력은 오성과 상상력의 결합이다. 이 칸트의 기본 주장인데요. 자, 보시면 칸트에 의한 그 미감적 어떤 반성이라고 했죠. 리플렉티브한. 다시 말하면 어떤 수동적으로 어떤 사심 없이 사물을 바라본다. 또는 어떤 관조적인 것, 명상적인 것. 어렵긴 하지만 이성에 붙어 있는 혹은 이성 인식과 더불어 일어나는 일 또는 오성과 상상력이 결합되어서 일어나는 일종의 인식 능력이 있다라고 칸트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 어떤 오성의 상상력이 결합되어서 어떤 느껴진 마지막에 주어지는 산출물이 바로 아름답다 또는 멋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판단이 있죠. 어떤 주관적인 어떤 취미적인 판단. 자, 칸트는 이런 소위 말해서 반성적인 판단력 또는 미학적인 판단력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줍니다. 우선 반성이죠. 리플렉션 또는 어떤 명상인데 관조란 말 씁니다. 컨템플레이션.
보여준 것처럼 어떤 사심이나 순간적인 욕구 같은 것이 맛있다 이런 충동 같은 거 있죠. 또는 쾌감 또는 갈증 같은 것이 막 시원하다. 습관성이 좀 문제가 매일매일 한다는 거죠. 이래서 벗어나서 항상 새로운 것이다. 중요한 것이. 어떤 평정한 상태에서 느껴지는 어떤 항상 새롭게 느끼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거 있죠. 새롭게 느끼는 재밌는 것. 항상 처음 보는 아름다움, 처음 보는 어떤 웃기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바로 정서이고 인식입니다. 야, 이거죠. 야, 숲이 참 아름답다 또는 삼겹살이 맛있다 좀 다릅니다. 칸토에 했습니다. 자, 이 숲이 참 아름답구나, 강물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어떤 미감적 판단력과 야, 삼겹살이 맛있네, 포도주가 맛있네 또는 소주가 맛있네 이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문제가. 자, 그래서 이 앞에 것은 뭐냐면 미감을 나타내고 뒤에 것은 주로 뭐냐면 개인의 어떤 만족이나 어떤 감각적인 어떤 본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그래서 쾌적이라고 쾌적.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것은 아름다움이라 부르고 뒤에 것은 뭐냐면 쾌적이다. 쾌적. 자, 둘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차이점은 전자의 후자의 경우는 철저히 개인적인 있죠. 아, 참 뭐 술이 맛있네, 포도주가 좋다 등등 이런 거 있죠. 철저히 개인적인 또는 동물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또는 감각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나타내지만 전자의 방법이었죠. 야, 저기 강물이 아름답구나 또는 숲이 멋있다 등은 이런 판단자는 사심을 완전히 버린 상태에서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도리어 어떤 그때 느끼는 미감적인 어떤 반성적인 어떤 또는 관조적인 판단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신의 판단에 모두가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다른 거였죠. 야, 포도주 맛있네 대해서는 야, 너 맛있다 먹어봐 이렇게 꼭 할 필요 없는 거죠, 문제가. 또는 막 여기 나는 특별히 무슨 뭐 갈매기살을 좋아한다든지 난 닭똥집 좋아한다 이걸 남한테 막 굳이 강조 못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순수한 어떤 미감적인 판단력은 반드시 속으로라도 남들한테 동조를 구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반성, 보편성을 갖다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남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지 않을지라도 내면적으로 그러기 바란다는 거죠. 다 이걸 다 인정해 주겠지. 왜냐면 내가 사실 배웠으니까. 이처럼 이게 바로 어떤 거죠. 칸트가 말하는 미감적, 미학적 판단력의 중요한 원칙이죠. 어떤 뭐냐면 자신이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 판단력을 남에게도 공감을 받고 싶어 한다. 그것도 특히나 어떤 아주 보편적인 공감들을 갖다가 만들고 싶어 한다. 따라서 칸트는 이를 갖다가 주관적 또는 형식적 보편성, subjective formal universality라고 했습니다. 또는 달리 말하면 선천적인 주관성, subjectivity a priori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사심을 비우고 느끼는 사물과 일치해서 느끼는 그 감정은 뭐냐면 이것이 어떤 일반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어떤 속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처럼 경치 감탄 같은 거 있죠. 이것도 뭐 사탕, 과자 같은 거, 야, 이거 맛있다처럼, 이것도 물론 극히 주관적 개인적이기는 하지만은, 이 전자는 칸트에 따르면 바로 선천적인 주관성에 근거한다. 선천적, 아프리오리란 말이죠. 이것은 본래 뭐냐면, 본래 인식의 어떤 보편적인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미감은 뭐냐면, 어떤 내 개인적인 취미가, 극히 개인적인 어떤 입맛이 아니라, 내 정신에 영혼에 붙어 있는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인식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미감적 판단의 경우에는 이것이 비록 주관적이기는 하지만은 객관적인 선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데 보통은 이거죠. 이게 모순적인 표현인데 보통은 선천적인 아프리오리 하면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상당히 모순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선천적인 주관성, subjectivity a priori라 할 때 형용 모순에 비슷하지만 일단 그런 저 볼 때는 이거죠. 일단 내가 느끼지만 남들에게도 왜냐하면 다 그럴 것이다라고 상정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주관적인 보편성 또는 선천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미감적, 미학적 판단력의 어떤 본질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항목입니다. 자, 시조 또는 한국의 고문학에서 보는 미감적 선천성 또는 보편성의 문제. 자, 그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미에 대한 관찰, 관조를 두고 보편 타당성을 바라는 마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다 아름답겠지. 왜 내가 사심이 없으니까 말이로. 또는 내 입맛이 아니니까 어떤 보편적인 선천적인 어떤 영혼의 능력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에 누구나 일치할 것이다라고 지금 바란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은 물론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경치를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가고 있죠. 관광객들이. 자, 그런 경우에 바로 뭐냐면 어떤 주관적인 보편성이 일반적인 보편성으로까지 확장된 경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 더 중요한 것은 뒤에서 말하겠지만, 자, 조선시대 어떤 시조, 민중문학의 시조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다시 말하면,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홀로 보는 것이 아쉽다라는 그런 시인들의 어떤 시조의 기본적인 그 모티브였죠. 같이 보고 싶다. 물론 혼자 보고 있지만은, 자, 이런 뭐냐면, 공감각적인 것을 요구하는 시조였던 그런 작중화자의 느낌에서 칸트 미학의 실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4장, 칸트의 미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시조문화이라는 테마입니다. 이 설명처럼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칸트의 판단력 또는 미학 이론과 가장 잘 조화되는 상황이 바로 한국 전통문학인 시조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무관심, 무사무욕과 칸트가 말하는 바로 주관적인 보편성 혹은 선천적인 주관성 이론과 일치됩니다. 또는 어떤 우리 한국에 있죠. 자연과 일치를 찬양하는 시조, 흔히 국문학 시간에 강호 한정가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칸트의 미학이. 자, 그래서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문학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시조들이 있습니다. 자, 칸트가 말하는 이런 미감적 판단력 있죠. 미학적 판단력의 경지를 바로 위에 세 가지 시조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가의 배경은 모두가 똑같이 한적한 자연 상태에서 주인공, 작중화자는 홀로 경치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시조 이은보의 어부가 3년. 자, 청하에 밥을 싸고 농류에 고기 꿰어 도적 화총에 배 메어두고 일반 청 의미를 어느 분이 알아실고 일반 청 의미는 일반적인 맑은 맛입니다. 현대풀이. 푸른 연잎에다가 밥을 싸고 푸른 버들가지에 잡은 물고기를 꿰어 갈대꽃 떨기에 배를 메어두니 이런 일반적인 맑은 재미를 어느 사람이 알 것인가. 자, 이 시는 조선시대 명종시대의 사람 이연보가의 시 어부가의 3년입니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제3년의 일반 청의미란 구절입니다. 즉 뜻은 일반적인 맑은 맛입니다. 바로 칸트의 입장을 그대로 지금 대변한 그 표현이죠. 즉 어떤 주관적인 어떤 보편성 또는 어떤 선천적인 주관성 이겁니다. 일반적인 있다 보편성이 한마디로. 자, 지금 일반 청의미라는 것은 시에 나왔지만 바로 어떤 주관적인 보편성과 선천적인 주관성을 대변하는 어떤 한국 문학적인 하나의 어떤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연보 시인은 자신이 자연과의 어떤 교감에서 느낀 좋은 정서가 단지 사적 개인적이 아니라 동시에 공적이고 보편적이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 다 이런 걸 보면 다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심을 비우고 느낀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라고 남들과 공유하고 싶어하고 남들도 그런 느낄 것이다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칸트가 말하는 보편적인 주관성 또는 선천적인 주관성으로서 했던 미감적 판단력입니다. 말 좀 길죠 한마디로. 이런 어떤 보편적인 주관성, 저 누구나 다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사심 비웠으니까. 자, 이처럼 미감적 판단력, 감각적 판단력의 차이점. 그건 여기에서 말했지만은 이런 미감적 판단력뿐만 아니라 단순한 감각적인 경험도 남들과 나누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했죠. 막걸리 한번 먹어봐 이런 거 있죠. 야, 맛있다. 또는 이 삼겹살 한번 먹어라 맛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가. 또 자신이 마신 술이나 또는 고기가 남들의 입맛도 맞을 것이다. 추측하고 남들의 친구한테 권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미덕이 분명히 살아 있죠. 근데 이런 것은 칸트가 어떤 제가 볼 때도 실제로 어떤 미감적인 미학적인 어떤 그런 판단력은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어떤 동물적인 또는 감각적인 또는 입맛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 왜냐하면 이런 이제 막걸리를 먹어봐야 할 때 이때는 극히 이거 제한적입니다. 가령 아이들한테는 말 못하겠죠, 문제가. 또는 여자들한테도 이거 들어보세요. 못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감각적인 판단 또는 감각적인 입맛은 그런 상당히 제한적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이거 다 되지. 정말 보편적으로 누구나 보편 타당하게 남녀로서 불구하고 참 좋을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여기 차이점 있죠. 어떤 미감적인 판단력과 감각적인 어떤 관능적인 판단력은 서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완전한 보편적인 필연성, 후자는 뭐냐면 어떤 제한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런 미감적인 판단의 경우에는 필연성 개념이 숨어있다. 필연성, necessity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 물론 주관적인 필연성인데요. 객관적인 필연성이 아니고 어떤 내 자신이 느끼면 남도 느낄 것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미와 취미 문제는 너무 상대적인 많이 많기 때문에 칸트의 말처럼 정확히 규정되는지 하는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감각적 판단과 어떤 미감적 판단의 구분이 모호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필자가 보기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구분이 실은 그런 감상이 아니라 미적인 창작의 동력으로서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 내가 본 어떤 좋은 느낌이 완전히 내 것이라고 하면 솔직히 아무도 그걸 표현하지 않겠죠. 그럼 문제는 창작의 동력이죠. 내가 느낀 그런 아름다움이 분명히 남들에게도 어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내가 만들어 보고 싶어 하고 내가 본 그런 아름다운 미의 어떤 형상들을 남에게 보여줘서 그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욕구, 바로 그것이 미술적, 예술적 창작의 기본적인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이 뭐냐면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 옳다고 봅니다. 완전하게. 자, 그 다음 테마 있죠. 전달 가능성, 소통 가능성 문제. 자, 철저히 개인적인 어떤 미감 체험에 보편성과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칸트의 주장과는 달리, 자, 위의 시는 도리어 어떤 체험의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적인 재미를, 맑은 재미를 누가 할 것인가 라고 합니다. 문제는 오직 주인공만이 자연의 쾌감을 안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같이 있었더라면 같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고 그런 감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멋진 서정을 느꼈지만은 도리어 그것이 외롭다는 거죠. 이게 작중화자의 딜레마입니다. 칸트 역시 미감적 판단력을 전달 가능성 또는 소통 가능성, 미텔롱스 페이커 또는 커뮤니카빌리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미감적 판단은 뭐냐면 입맛과 달리 어떤 공통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험의 주관성 어떤 개별성도 불구하고 그 미감적 체험을 전달 가능성, 소통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체험의 내용이 아니라 좋다, 아름답다라는 그 감정이 납니다. 그 감정을 남들도 반드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감적 판단력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판단력이 도리어 미감을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판단력의 기능이 아름다운 대상보다도 먼저 있다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인식 능력 가운데서. 자, 다음 시조 역시 이와 비슷한 사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시조 김수장, 초함이 정료한데 벗없이 혼자 앉아 평조 한 입에 백운이 절로 존다. 어느니 이 좋은 뜻을 알리 있다 하리요. 현대어풀이. 초가 암자가 적막한데 친구 하나 없이 홀로 앉아 평조의 노래 한 소리에 흰 구름이 저절로 조는 듯 하구나. 어느 누가 이 좋은 뜻을 알아줄 리 있으리요. 여기서 보시면 작중화자는 그가 느낀 정서의 전달 가능성을 의심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 다른 사람 역시 여기에 그와 같은 이런 체험을 했더라면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답니다. 말이죠. 따라서 뭐냐면 그가 멋있는 그런 지금 경치를 환경을 갖다가 그래서 미감을 느끼지만은 문제는 외롭다 말이죠. 내 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바로 그 외로움이 문제라는 거지. 실제로 뭐냐면 같이 있었더라면 누구나 같이 공감하고 같이 어떤 느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해동가요입니다. 자, 조선시대 후기 김수장의 시조, 그 초함이 정려한 데가 수록된 김수장의 시조집 해동가요, 유명한 것이죠. 자, 이번에는 상충곡, 정극인. 무라일체, 자연과 나가 하나 된 이니 흥인들 다를 쏘냐. 12 사리문을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엄령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음하여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혼자로다. 여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싸. 위의 노래 시조가 아니라 가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정극인의 상충곡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문학입니다. 여기 정극인은 바로 미감을 갖다 무라일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자, 이를 칸트의 선언 철학적인 표현 말하자면 대상을 구성하는 의식 혹은 통각 기능이 정지됐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오성과 어떤 감성 기능이 마비되면서 객관성을 상실하고 칸트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미감적 판단력은 항상
어떤 객체가 어떤 실존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이 막 반드시 꼭 존재하느냐, 필요로 하냐, 이런 것을 넘어선다는 거죠. 이게 어떤 칸트가 볼 때 어떤 미감적 대상의 특징은 바로 그 대상의 어떤 현실성 또는 객관성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답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정부인 역시. 이런 통합 기능, 어떤 자연 현상이 정말 객관적이냐 또는 인과적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게 되었고, 자, 칸트가 말한 미감 역시 이런 상태만, 즉 주관과 객관을 구별하는 의식 또는 바로 중요한 오성의 통각 기능입니다. 사물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인간의 어떤 고유한 기능인 통각 기능이 정기능이 마비되어서 도리어 어떤 나와 대상이 일체가 되는 느낌, 바로 그죠. 국문학의 중요한 테마인 무라일체 또는 무라일의 사상. 그것이 제가 볼 때 바로 칸트가 말하는 어떤 주관적인 어떤 한목적성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어떤 저게 과연 진짜 실제로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별로 관심 없고 무사심 상태, 욕심도 없이 욕망도 없이 그냥 나와 어떤 사물이 어떤 완전히 혼합일체된 상태, 이게 바로 봤던 미적인 상태요. 그 역시 인간의 주관적인 이성 영혼의 능력의 어떤 그 근거를 한 선천적인 능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런 생각은 칸트 후기자들인 헬들린, 셸링 그리고 헤겔의 사상으로 발전이 되었고 있습니다. 슐러 역시 이런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